여러분, 교재 준비되셨죠? 네, 저희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83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83회 전산회계 1급은 합격률이요, 33.6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론이 어렵거나 실기가 어렵거나 뭔가 어려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미리 이론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이론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면 실기 쪽에 함정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산회계 1급은 30에서 40%대 합격률이 대부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여러분. 교재 556페이지 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요,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란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일단 당신이 작성하는 이 재무제표가 뭡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인지 손익계산서인지, 자, 그런 걸 재무제표 명칭이라고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명칭을 아예 두고 시작했어요. 나 지금 재무상태표 작성할 거거든. 근데 그 재무상태표 명칭이랑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름이 우리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화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재무대표 이름 있는 부분, 재무대표 명칭 바로 아래에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이 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통화로 보고를 하는지, 원화로 보고하는지, 엔화로 보고하는지, 그러니까 좀해서 보고 통화와 그리고 원으로 표시할 건지 1,000원으로 표시할 건지 10,000원으로 표시할 건지 그 금액에 대한 단위가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쓰게 되죠. 자,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명칭은 주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릴 건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어떤 형태?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을 찾아라. 아닌 것을 또는 긴 것을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예 재무제표 명칭을 위에처럼 보여주고 나머지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 기업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인데 여러분 벌써 캐치가 됐어야 되죠. 자, 제가 뭘 캐치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보고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31일, 2021년도 12월 31일 일정한 시점으로 작성하잖아요.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회계기간은 언제 써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회계기간은 일정 기간이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라는 부분 작성할 때 또 뭐 있죠? 자본 변동표라는 거 작성할 때 또 뭐 있죠? 여러분 하나 더 들어야죠. 현금 흐름표라는 거 작성할 때 우리는 회계 기간을 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정태적 보고서, 이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이들은 동태적 보고서, 이는 정태적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오지만 회계기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금액 단위, 그리고 보고통화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잘못된 부분.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요 파란색 바닥에 설명드린 부분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에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도 1년에 대체적으로 두세 번 정도까지도 내기도 해요. 네, 지금 전년도만 현금, 현금성 자산 쪽 문제가 조금 빈도가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또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건 무조건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준비하실 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더하기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죠. 그리고 현금에 들어가면 통화 대용증권이 항상 시험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 대표적인 게 당좌수표였겠죠. 또는 가계수표. 자, 자기압수표, 은행에서 발급받아오는 거. 그리고 송금환, 우편, 환증서, 배당금 지급통지표, 지급기일이 도래한 만기이자표 등등.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이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던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수입인지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통화 대용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인지 제외시켜야 되죠. 자, 우표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선일자, 수표도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란 부분에서 또 하나 가져가실 건 우리는 무슨 날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며칠 이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우리 며칠 이내 도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만기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것만 들어와야 되죠. 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90일 이내에 도래하는 거. 자, 요거까지 추가해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기 120일인 양도성 예금 증서인 CD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또한 들어올 수 없다가 되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건 배당금 지급 통지표와 타인 발행 수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것밖에는 못 들어오네요. 그러면 금액은 5만원 더하기 10만원에서 얼마이다? 15만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지금 계산의 원리로 봤을 때 되게 간단했던 건데요. 지금 먼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단초라네요, 여러분.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본 조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본 조정, 제가 기억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정 기억이 안 나면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에 가셔서 빨리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그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가지 정리 좀 하고요. 자본 잉여금에 들어오는 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 세 개의 계정 과목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주감자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약칭 외우는 거예요. 별로 권장 안 하거든요. 네, 주감자를 외우시든 이렇게 저처럼 풀로 기억하시든 어찌됐든 여러분 주감자가 뭐예요? 주, 감, 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미교보 주식 배당금 등 자본 조정은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계정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서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건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었네요. 됐을까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 다 취득 원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저희 개발비라는 부분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연구와 개발 단계 우리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 단계 쪽에 들어가서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나오고 그렇지 못한 건 연구 단계로 보아서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됐던 부분 중에 우리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을 못하거나 또는 연구와 개발 단계가 구분이 불분명하다라면 모두 다 경상 개발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무엇하고요?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먼저가 아니라 회계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아까 2번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바로 나왔네요.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제가 개발 단계로 보시라겠어요? 연구 단계로 보신다겠어요? 우리 개발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해서 연구 단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연구비로 처리하든 경상 개발비로 처리하든 어쨌든 우린 연구비, 전 요것만 쓸게요, 여러분. 비용 처리한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항상 고쳐주시고요.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 매입금의 무슨 금액, 기초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건 부채죠. 자, 부채에 제가 T계정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 글씨는 안 쓸게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는 우리 어느 변에 있어야 된다? 대변에. 자, 그리고 내가 단기에 열심히 외상으로 사온 외상 매입은 또 어느 변에? 대변에. 여러분 분기 생각해 보시면 대변이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상 매입금을 무엇하였다? 갚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외상 매입금 차변에 우리 분기 정리했었죠. 그럼 지급에 대한 건 차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현재 못 갚은 돈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기말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 원리로 가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그 원리대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500이고요. 기말의 외상매입금은 우리 140입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입금 순매입액은 400이고 외상매입금 총매입액은 420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죠? 라고 하시는데 우리 외상으로 사가지고 온 총매입액이 있더라. 그런데 매입과 관련돼서 누가 등장이 되면 우리 매입 애누리가 있거나 또는 매입 우리 들어왔던 거 여러분 내보내야 되니까 환입이에요? 환출이에요? 환출이겠죠? 그리고 조기 결제에 의한 할인이 있으면 우리는 외상매입금 금액에서 무엇한다? 빼야죠, 여러분. 갚을 돈이 줄어들 거니까요. 그래서 총매입액에서 이 세 가지를 빼고 우린 누가 나온다? 순매입액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 외상매입액 금액은 누가 들어오는 게 맞다? 순매입액이 들어오는 게 맞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함정을 또 만들어 놨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정리해 볼게요. 자, 저는 일단 T계정 그려드린 것처럼 양분시키면 되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 외상매입금 지급액 500만 원 더하기 기말 외상매입금 140. 그러면 우린 차변의 금액은 우리 640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엔 기초 외상매입금 더하기 외상매입금 누가 들어온다? 순매입액이 들어온다. 400. 그럼 여러분 차대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우린 640만 원에서 400만 원 빼시면 기초 외상매입금은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정 과목. 자,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여러분, 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가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죠. 자, 비업무용 토지니까 우리는 무슨 자산이 된다? 투자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에 무슨 계정 과목 쓰자?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지급한 계약금, 내가 지급을 먼저 했다. 그러면 선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여러분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예요. 그러면 뭐로 가셔야 돼요?
현금으로 처리하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어음 발행했대요, 여러분. 자, 근데 투자자산은 상거래이다. 상거래가 아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그럼 상거래가 아닌 부분의 어음에 대한 건 우리 지급어음 못 쓰죠, 여러분. 그럼 뭐라고 쓰셨어야 돼요? 미지, 급금이라고 썼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요게 분계 문제로 나오는 전산 실무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린 지금 뭐로 내준 거예요? 이론 문제로 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거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지금 써본다라면 차변엔 투자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 700만 원 쓰시고 대변에 선급금 70, 현금 315만 원, 미지급금 315만 원. 그럼 선급금, 미지급금, 현금, 지급어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이런 식의 패턴 문제. 이 문제는 회계 1급보다 회계 2급에서 참 많이 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전산실무 말고요, 여러분. 이론적인. 그런데 회계도 이런 문제를 또 내고 싶어 하네요. 우린 좋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점수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거래 중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본 총액입니다. 자본금이 아니고 우리가 자본에 가면 여러분 자본은 항목이 몇 개였죠, 여러분? 5개예요. 그러면 자본 총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얘기해 보면 우리는 자본금도 있죠.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있죠.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인데 잉여에 못 들어가는 자본 조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실현 보유손익인데 손익계산서에 못 가는 미실현 보유손익을 모아놓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당기 순손익이 반영되는 우리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 5개의 항목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져오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자본에 대한 총액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됐을까요? 자, 그걸 물어보는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줄었다 늘었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우린 그냥 변화만 찾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건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분기에 추정해보면 차변엔 받은 돈이 들어오고요. 대변엔 누가 들어온다? 자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자본총액 변화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무엇하였다? 결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의한 건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받고 돈이 아직 나간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회계 처리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배당 결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저는 전산 실무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론적인 부분 얘기한다면 2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우리는 대변에 부채 계정인 미지급 배당금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자본 총액이 감소했어요. 자, 1번은 자본 총액이 증가하고 2번은 자본 총액이 감소합니다. 세 번째,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했다. 그럼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태워서 없앤다. 그럼 자본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상 소각이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를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분계를 추정해보면 우린 대변에 있었던 자본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합니다. 그럼 자본총액 감소했고요. 그리고 돈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결의했던, 자, 2번에서 결의했어요, 여러분.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돈이 나가니까 대변에 있었던 부채, 미지급 배당금 무엇 할 거고요? 자, 미지급 배당금 우리는 감소시켜 주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상계 정리하고요. 돈 나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엇이다? 부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봤을 때 누가 부채가 무엇 되었다?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고요. 우린 누가 같이 감소해요? 현금이 감소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 여러분 자본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분계적인 부분을 추정해서 자본총액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도 나오냐면 제가 아까 이 항목을 왜 써드렸냐면 이 자본총액의 변화 부분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여기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의 문제로 내기도 하냐면 우리 수익과 여러분 수익이 무엇하거나 발생하거나 또는 비용이 무엇하는 거 발생하는 거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발생이 있고 우리는 또 뭐가 있더라? 소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발생과 소멸이 이익잉여금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 IS에 우리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고 이 당기 순손익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나와진 이런 패턴 말고요. 수익과 비용 계정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 자본 총액의 이익잉여금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자산이나 부채만 동반되는 건 자본 총액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넘버번. 그래서 지금 자본금은 우리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을 증가시켰고 우리 차변에 있었던 2월 이익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니까 감소했고 그리고 감자니까 자본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다기보다요. 원리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셨던 분들은 조금 오래 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공부하실 땐 분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캐치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단기 1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기 1기 말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순손익에 우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그럼 순손익은 아니고요. 그냥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내용 봤더니 주식회사 한강 액면 금액은 얼마이고 10만 원, 취득가액은 얼마이고 20만 원. 자, 이렇게 공정가액은 15만 원, 금강은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가증권을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구입할 땐 여러분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액으로 구입하는 거죠. 그럼 구입은 무슨 금액으로? 취득가액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누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액면가액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액면가액은 실제로 이 주식이라든지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사오는 사람한테는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누구와 누구의 금액 갖고 해라. 우리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장부에 보여지는 금액과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시가의 금액만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한강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공정가액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갔더니요.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공정가액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금강은 공정가액이 증가했고요. 그러면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공정가액에서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빼서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잖아요. 그럼 한강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5만 원. 그럼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고 주식회사 금강은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우리 양수 5만 원. 그럼 이익이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두 개를 놓고 봤더니 이익과 손실 두 개가 정리가 되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개 가감하면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영향 주는 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시험지로 제가 풀어드리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9번째 문제부터는 원가 문제이죠, 여러분.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이라고 묻습니다. 자, 원가 행태상의 분류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리 네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있다. 그리고 변동원가에서 조금 더 형태가 바뀐 준변동원가가 있고 고정원가에서 형태가 좀 바뀐 준고정원가가 있습니다. 자,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범위, 조업도 수준. 자,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무엇한다?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조업도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발생되는 원가도 같이 증가합니다. 원가 총액이 그런 건 변동비예요, 여러분. 또는 변동원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생산이 하나도 없다. 조업도가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발생되는 원가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조업도이고 이 자리가 원가라고 했을 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도 같이 증가해요. 이런 게 변동비이고요. 고정비는 아니 조업도하고 원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원가 총액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가는 게 고정원가, 고정비고요. 자, 준변동비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준변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혼합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누가 나오고 고정비가 나와요. 그래서 고정비가 나오고요. 일정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변동비가 등장하는. 근데 여러분 고정비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 무조건 내야 되는 돈. 그런데 생산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바뀌는 게 변동비라고 했어요. 자, 그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고정비는 네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야.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는 원가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누구이다? 전력비예요, 여러분. 전력비. 전력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준고정비. 자, 준고정비라고 하는 건 고정비는 맞지만 내가 조업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정한 범위, 자, 여기 관련 범위라는 문구 있죠, 여러분? 이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요만큼의 고정비만 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만큼의 고정비는 내가 조업도 100까지만 가능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장에서 기계를 빌려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임차료를 500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고정비가 맞아요. 500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생산량은 150개래요. 그러면 지금 100개밖에 생산 못하는 우리 기계 한 대에서는 100개밖에 생산 못한다겠어요? 근데 우리 생산량 몇 개로 늘려달라고요? 조업도를 150. 그럼 우리는 실제 한 대 기계 갖고는 150개를 생산할 수가 있다 없다?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몇 대는 있어야 돼요? 2대. 그럼 기계를 1.5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2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2대가 가지면 최대 생산량이 200은 되지만 나는 150개밖에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계를 무엇하고 있다?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럼 임차료가 2배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0개까지 생산을 하는 부분은 임차료가 얼마가 된다? 우리는 무슨 부분? 1000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단처럼 보여진다라고 해서 계단원가라고도 해요. 아까 준변동원가를 제가 혼합원가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준고정원가 또는 준고정비는 혼합원가가 아니라 계단원가, 계단 형태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4번이 답이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정의 문제는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2019년도 기출이 좀 특이한 게 원가가 기존 패턴하고 조금 다르게 내는 경향이에요. 그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뭐 이 강좌 말고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출제위원이 바뀌어도 패턴이 바뀌기는 해요, 여러분. 네. 근데 어찌됐든 패턴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답은 4번. 자, 1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내용이고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것도 정의 문제입니다. 자, 보조 부분 원가를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를 정해요. 여러분, 우리 보조 부분비를 배부할 때 배부 순서를 정하는 건 하나죠. 그래서 정하여 한 번만
첫 번째 것만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보조 부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제조 부분만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배부가 된다? 단계 배부가 됩니다. 답은 단계 배부. 그래서 2번이고요. 직접 배부는요. 아예 보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누구만? 제조 부분만 고려해서 배부합니다. 상호는 보조와 제조 부분을 모두 다 고려해서 배부합니다. 개별 배부는 없습니다. 개별 배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째 문제.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가지 비교하라는 얘기네요, 여러분.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핵심 과제,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상량 계산에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 공산품 쪽의 계산이기 때문에 얼마를 완성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완성품 환상량 계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요거 계산 못하면 우리 기말에 남겨져 있는 제공품 원가와 완성된 완성품 원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을 하는 업종에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그런데 개별원가는 주문품이에요, 여러분. 주문품. 그러면 조선업은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문품에 대한 거니까 조선업, 선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이런 쪽의 관점입니다. 건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량 생산이다라는 부분이 특징. 세 번째, 원가 집계하는 부분. 자, 원가 집계는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라든지 부문별로 집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개별 원가가 아니라 요거는 종합원가에 해당하고요.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표를 작성해서 하는 건 개별 원가입니다. 요거는 개별로 가야 됩니다. 뒤바뀌었네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고요. 자, 장점에 가서 봤더니 종합원가 계산은 하나처럼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편리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개별 원가는 종합원가 대비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에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바뀌어야 돼,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12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어온 거 못 보고 여러분 바로 답을 보여드렸네요. 자, 그러면 저는 지워놓고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상량을 계산해라. 그럼 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완성품 한상량입니다. 내가 이만큼만 투여했으면 100% 완성했을 거다라고 하는 환상량 계산.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수량, 단기 완성 수량,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하실 건 우리가 지금 투입된 부분의 원가가 처음부터 모두 다 투입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춰서 투입됐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 초에 투입되었다. 누구는? 재료는. 그래서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었다. 필요할 때마다 투입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면 공정 초에 투입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기초나 기말 제공품에 이렇게 완성도를 줬잖아요. 내가 지금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30%까지밖에 완성 못했다. 나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50%까지 완성했어. 이런 걸 보여주는 퍼센트예요. 그래서 진척도라고 돼요. 완성도는. 근데 그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 공정 초에 투입했다라고 하면 나는 전년도에 넘겨받았던 기초든 금년도에 남겨져 있는 기말이든 모두 다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100%이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투입할 부분은 없다. 내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투입한다. 이런 밀가루를 중간중간 투입 안 하지 않아요? 반죽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공정 초에 우리 100개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를 한 번에 투입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빵이 반죽은 되어 있고 발효 상태 중인데 아직 완성은 못했대요. 그럼 우리 다음 달 또는 다음 년도 기초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밀가루 투입은 안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 표현을 공정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실시간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얼마 투입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 보실 땐 지금 요게 주어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진 완성도, 아니 출제위원들이 완성도를 줬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완성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어진 완성도를 가져가라. 그럼 이러면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 가공비는 기초 제공품은 지금 30%가 투입된 상태로 넘겨받았으니까 우리 이 기초에 대해서는 단기에 얼마를 투입할 것이다? 70을 투입하면 100%가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공식을 무조건 기억합니다. 그럼 이것도 산수예요. 그래서 다른 거 몰랐다 하더라도 공식만 기억하시면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상량은 완성품 수량을 찾아주시고요. 거기에 기말 제공품 환상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환산량을 계산할 땐 어떻게 계산한다? 자, 이렇게 환산량이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수량이 있겠죠. 그 수량에 곱하기 무엇을 하시면 된다? 완성도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계산하는 부분.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 내용 보시면 자, 완성품 수량은 몇 개이다? 17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에 대한 수량은 몇 개이다? 500개. 근데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100%. 그러니까 1700개 더하기 우리 500개 하시면 2200개가 들어오고요.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1700개 더하기 500개 곱하기 주어진 완성도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로 50%를 더 투입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누구는 가공비는. 그러니까 가공비는 아직도 추가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50개 더해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1950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재료비와 가공비 두 개를 모두 다 물어봤으니까 찾아주시면 되죠.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우리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비 2200, 가공비 1950. 또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한상량의 차이가 얼마이냐? 그럼 2200개 마이너스 1950 하신 차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13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간주공급. 자, 간주공급은 뭐가 있었죠? 우리 간주공급에 들어오는 거 4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 누가 있고요? 자가공급이 있고, 그래서 자가공급이란 표현 썼었고, 그리고 우리 종업원들이, 임직원들이 쓴다. 개인적 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자, 그리고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쓰는 거, 무상으로 준 거, 사업상 증여. 그리고 회사가 문 닫았을 때 남겨져 있는 재화에 대한 문제점. 폐업 시 잔존 재화. 자,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 맞죠?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증여, 사업상 증여.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여러분 이건 실질 공급이 돼야죠. 이건 간주 공급이 아니죠, 여러분. 그쵸? 양도잖아요. 자, 그 다음 4번째.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어디에 썼다고요? 면세 사업에 정했다. 자, 요게 자가 공급에 가면 너 과세 사업에 쓰는 걸 면세 사업에 썼어? 라는 부분.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회사에 기름을 넣었어? 타이어를 교체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업장으로 무엇하는 거? 반출하는 거. 자, 여기에 세부사항이 또 있죠.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은 무슨 공급? 자가 공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죠. 3번은 실질 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면세를 물어봤네요. 면세. 자,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자, 일반적으로 여객 운송 용역이다라고 하면 면세로 시작하지만 이 여객 운송 용역 중에요, 면세로 못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누구이다? 항공기. 비행기 타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박에 의한 것. 선박이면 여러분 대부분 쾌속선 타는 게 문제가 돼요. 쾌속선.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배 타고 어디 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갈 때 비행기만 타는 게 아니라 배 타고도 갈 수 있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고속철도. KTX, SRT. 자, 그런 거 안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부분이 우리는 무슨 부분? 우등고속이 안 돼요. 여러분 고속은 돼요. 고속버스 타는 거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 고속은 일반 고속이 있고 우등고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등고속은 안 돼요. 우등고속버스. 자, 그래서 넘버분. 근데 여기 지금 항공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면세 대상이다, 과세이다? 이들은 과세로 갑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부가가치세 다 내고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돗물, 면세, 토지 공급, 면산, 면세, 연탄의 공급, 면세입니다. 다만 연탄이라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 연탄에 대한 부분 중에 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왜 불쑤시개 용도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 번개탄, 착화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는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돗물에서 과세될 수 있는 거 무슨 얘기에 거론할 수 있냐면 생수는 과세예요. 여러분 생수는 여러분 마트에서 사서 드시죠.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죠. 네, 그 생수는 과세예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무엇은 임대는 과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험은 매번 비슷한 거에서 조금씩 바꿔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1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답 1번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왜냐면 여러분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발급합니다. 여기 의무예요. 자,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반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가 아니라 우리는 직전 연도에 이 사람이 벌어들인 금액 얼마를 기준으로? 3억을 기준으로. 그래서 3억 이상인 경우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억 이상이 아니면 종이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반드시란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의 기한은 언제까지 해라? 공급 시기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무엇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의 기한은 다음 달 10일, 전송의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자,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물건을 누구한테? 수입자에게 발급한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 그러면 15번 문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또 출제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3회 무엇에 대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론 문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합격률이 30%이다. 그러면 실기 쪽에 유의사항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실기 쪽에 문제들이 조금 조심할 문제가 출제된 거로 보여지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는 또 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